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에서 쓰는 숫자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심리학과 통계학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고객사 담당자가 던진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든 평가자의 평균 점수를 60점으로 맞춰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한 컨설턴트의 이야기입니다. 늘 그냥 관행처럼 해오던 거라 누구도 딱히 의심하지 않았던 그 숫자 60이요. 사실 그 안에는 평가자들의 제각각인 성향을 보정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아주 정교한 장치가 숨어 있었고요. 또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적인 코드까지 함께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숫자 하나를 단서로 시작해서 그 조직 내 직무평가라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계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인간적인 편향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게 결국 조직의 소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직무평가라는 것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과정인가요? 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특정 직무가 조직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상대적인 가치를 점수로 매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본부 안에 있는 모든 팀장 직무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그 본부에 있는 팀장들이 전부 평가자로 참여해서 다른 팀장들의 직무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A 팀장 직무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5점, B 팀장 직무는 일이 복잡하니까 4점, 이런 식으로요. 아, 잠깐만요. 그럼 평가하는 사람들도 결국 같은 본부 팀장들이라는 거잖아요. 혹시 자기가 자기 직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다 자기 일에 점수 높게 줄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상한데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원칙이 바로 이해관계 배제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직무나 자기가 속한 팀의 직무는 절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만약 그걸 허용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도 내 일이 제일 힘들지, 우리 팀 업무가 제일 중요하지, 이런 생각으로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사전에 그냥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해관계가 직접 얽힌 평가는 일단 막는다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각자 다른 팀의 직무들을 평가하고 나면 점수들이 모일 텐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3점을 받았는데 그 점수의 실제 무게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게 평가자 성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가령 어떤 평가자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좀 비판적이어서 늘 점수를 짜게 주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이 사람이 평가한 모든 직무의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2.5점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평균이 2.5점이요? 네. 이런 사람이 어떤 직무에 3점을 줬다면 그건 사실상 엄청난 칭찬인 셈이죠. 자신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준 거니까요. 아, 그러네요. 반면에 또 다른 평가자는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긍정적이어서 늘 점수를 후하게 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의 평균 점수는 한 3.5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럼 이런 사람이 3점을 줬다면 그건 오히려 평소보다 박한 평가.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한 사람의 3점은 기대 이상이라는 의미고 다른 사람의 3점은 기대 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점수를 그냥 단순하게 합산해서 평균을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의 3점과 아쉬움의 3점이 그냥 똑같은 3점으로 취급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직무는 그냥 평균 3점짜리 보통 직무가 되어버리고요. 각 점수에 담겨있던 평가자의 진짜 의도나 맥락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고 완전히 왜곡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건 단순히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로 쓴 문장을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합쳐버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평가의 본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통계적인 방법론이 동원되는데 이게 바로 표준화, 영어로는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각기 다른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점수 잣대를 하나의 객관적인 잣대로 통일시켜주는 뭐랄까 일종의 번역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번역이라니,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그 번역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점수를 짜게 준 사람한테는 뭐 보너스 점수라도 주나요? 하하, 비슷한 원리인데 훨씬 정교합니다. 과정이 이렇습니다. 첫째, 한 명의 평가자가 평가한 모든 직무의 점수들 있잖아요. 그거의 평균, 그리고 그 점수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즉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아까 예시처럼 짠물 평가자는 평균 2.5점, 후한 평가자는 평균 3.5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각자의 기준선이 어디쯤인지 확인하는 단계군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마법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나온 개인별 평균 점수를요. 원래 몇 점이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모두 강제로 60점이라는 동일한 기준점에 맞춰버립니다. 아, 60점이요? 네, 그리고 그 평가자가 매겼던 다른 모든 점수들도 원래 자기 평균에서 떨어져 있던 그 상대적인 거리만큼 새로운 기준점인 60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다시 계산해서 새로운 점수로 변환하는 거죠. 아하.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이 2.5점인 짠물 평가자가 3점을 줬다면 원래 자기 평균보다 0.5점 높은 점수였잖아요. 그럼 이 점수는 새로운 기준점인 60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 가령 뭐 70점이나 80점 같은 점수로 번역이 되겠군요. 반대로 평균 3.5점인 후한 평가자가 준 3점은 자기 평균보다 0.5점 낮았으니까 기준점 60점보다 낮은 50점 같은 점수가 될 거고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의 점수 분포, 그러니까 그 표준 편차는 20으로 똑같이 맞춰주고요. 이렇게 하면 드디어 모든 평가자의 점수가 평균 60, 표준 편차 20이라는 동일한 잣대 위에서 비교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공정한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잠시만요. 평균을 60으로 맞추는 건 이따가 더 깊게 이야기해 볼 문제 같고 왜 표준 편차는 20으로 맞추는 건가요? 이 숫자에도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이나 3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표준 편차를 20으로 설정하는 것 역시 통계적인 안정성과 심리적인 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입니다. 통계학에서 보통 정규 분포를 가정할 때 평균 60에 표준 편차 20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점수, 약 68%가 40점에서 8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약 95%의 점수는 20점에서 100점 사이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점수들이 너무 좁은 구간에 막 오밀조밀 모여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넓게 퍼져서 변별력이 없어지지도 않는 가장 이상적인 분포를 만들어주는 값이 20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표준 편차를 10으로 잡으면 대부분의 점수가 50점에서 70점 사이에 몰려서 차이가 잘 안 보일 거고요. 30으로 잡으면 점수 차가 너무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은 사람들이 점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절한 수준의 변별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경험적인 최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주관성을 통계라는 도구로 객관화시키는 작업인데 그 도구를 설계할 때조차 다시 인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드디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미스터리, 왜 그 기준점이 5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바로 60이어야만 했을까요? 네, 그 컨설턴트 본인도 처음 그 질문을 받았을 땐 늘 해오던 관행이라서요 라고 얼버무렸다고 하죠. 사실 순수하게 통계적으로만 보면 그 기준점이 50이든 70이든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 오랜 관행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심리적인 이유요? 네, 숫자 60은 우리 대부분에게 심리적으로 보통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성적표를 떠올려 보시면 아주 명확해지죠. 60점은 보통 낙제를 면하는 커트라인이거나 C와 B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점수잖아요. 아, 맞아요. 59점과 60점은 단 1점 차이지만 그게 주는 느낌은 실패와 통과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저도 학창 시절에 60점 턱걸이로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기억이 많아서 이 설명이 확 와닿습니다. 50점대 점수를 받으면 뭔가 부족하고 실패한 느낌인데 일단 60점을 넘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죠. 평가 결과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데요. 바로 기존의 많은 조직들이 운영해온 평가나 보수 체계와의 연결성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미 등급 구간을 설계할 때 60점대는 보통 혹은 양호, 70점대는 우수, 그리고 80점대 이상은 탁월 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사용해왔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기준점을 60으로 맞추면 기존의 등급 체계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표준화된 점수가 75점이 나왔습니다. 기존 등급 체계에 따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구성원들이 추가적인 혼란 없이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만약 기준점을 50으로 잡았다면 어땠을까요? 55점을 받아서 우수입니다 라고 설명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왜 55점이 우수 등급이지? 하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60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나 설득 과정이 전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6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통계적인 기준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군요. 조직 구성원들한테 이 복잡한 평가 결과를 가장 쉽게 설명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소통의 언어이자 사회적 합의의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숫자에 감정과 역사를 입히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모든 평가자의 점수가 평균 60, 표준 편차 20이라는 동일한 잣대 위에서 재찬생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또 뭔가요? 이미 공정하게 번역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번역은 끝났지만 서열을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다듬기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점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즉 최고점을 찾아서 그 점수를 1000점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표준화된 점수들 중에 최고점이 80점이었다면 1000점이 되게 하려면 12.5를 곱해야 하죠. 아, 그럼 그 비율, 즉 12.5라는 숫자를 다른 모든 사람들의 표준화된 점수에도 동일하게 곱해주는 거군요. 그럼 최고점은 1000점이 되고 나머지 점수들도 그에 비례해서 쫙 펼쳐지겠네요. 이 마지막 단계는 왜 필요한 거죠? 서열의 변별력을 극대화하고 그 결과를 보상 같은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40점에서 80점 사이의 점수들보다는 500점에서 1000점 사이로 점수가 펼쳐졌을 때 각 직무 간의 가치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순위표는 직급 체계를 설계하거나 직무급을 도입할 때 아주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이 모두 마저만 뻔하니 이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경력과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옵니다.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시작된 평가가 이토록 정교한 통계적 여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객관적인 서열로 완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로써 평가자 개개인의 서로 다른 성향이라는 변수가 모두 제거되고 오직 직무의 상대적 가치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공정성이라는 이상을 숫자로 구현하려는 정말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평소 무심코 받아들이던 점수라는 게 사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통계적 보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평균 60점이라는 숫자가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조직 내의 원활한 소통과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고도로 계산된 사회적 약속이었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조직이라는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단순히 숫자의 정확성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수용성 같은 정성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깊이 고려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방법은 평가자 개인의 성향, 그러니까 누구는 점수를 짜게 주고 누구는 후하게 주는 개인적인 편향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만약에 특정 조직 전체가 집단적으로 특정 종류의 직무를 편애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어떨까요? 조직 전체의 편향?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가령 그 조직의 문화 자체가 현장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 직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내부에서 지원하는 스텝 직무의 가치는 낮게 보는 조직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모든 평가자들이 암묵적으로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면 개인별 점수 분포는 들쭉날쭉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영업 직무에는 높은 점수를,
지원 직무에는 낮은 점수를 주게 될 겁니다. 아, 이 표준화 과정은 개인들의 잣대 길이를 똑같이 맞춰줄 뿐이지 그 잣대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바로잡지 못하겠네요. 오히려 모두의 기울어진 잣대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그 편향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정교한 통계 과정이 어쩌면 그 집단적 편향을 더 세련되게 포장하고 정당화하며 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의 편향 너머에 있는 조직 전체에 보이지 않는 신념이나 편견은 과연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도구가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맹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